뭐 폭파 영상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리고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근식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예상됐던 수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동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이 보통 국가로 가다가 저렇게 또 회귀하는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 정상회담 할 때 정말 2천여 명의 기자가 전 세계 기자가 쳐다보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저런 또 동영상까지 배포하는지 정말 이건 저런 국가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구나. 그다음에 이 정말 개성공단 하면은 저게 지금 우리 통일로 가는 길에 상징적인 그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렇게 이제 6.15 공동선언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걸 뭐 한순간 이렇게 파괴시키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모든 걸 단절시키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걸 단절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그 멘트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영상까지 결국 공개가 됐어요. 예, 뭐 동영상 공개는 예정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그 칼라 사진으로 다 네.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중앙TV에서도 보여주겠구나 하는 예상은 했었고요. 결국 아까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금 대남 강경 정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그것에 시각적 효과를 가미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남북 관계는 항상 연속성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관계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청와대나 관련 당국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우리가 지은 거죠, 안정식 기자? 그렇죠. 우리 돈으로 지은 거죠. 뭐 예. 사실 북한 지역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에 지어진 건물 시설들이 부지는 북한이 제공하지만 우리 돈으로 지어진 거죠. 110억인가 들었고 유지 비용이 한 60억 정도 더 들어가서 한 170억 지금까지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그런 예, 기사가 많은 돈 나왔던데요. 들어갔고요. 저기에 우리 인원들이 상주를 했기 때문에 예. 또 기숙사 시설 또 이렇게 만드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 그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기숙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겁니까? 기숙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 건물은 왜 이렇게 또 높게 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은 거죠. 그렇죠. 이 지원센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건 이제 개성공단 관련 시설들 나오고 있죠. 예. 그 예전에 이제 교류협력협의사무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협 협의하는 사무소였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 80억 원 그리고 수리 비용들 많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옆쪽에서 폭파하면서 옆쪽에서 큰 건물에서 유리창 떨어지는 거 보셨을 그게 텐데. 지원센터죠. 예, 종합지원센터인데 저기는 이제 보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공단을 지원하는 이게 1층에 가보면 면세 담배 파는 데도 있고요. 뭐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개성공단 지역에서 남북이 회담을 하게 되면 종합지원센터에서 회담을 합니다. 뭐 강당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 시설이라서 제 기억에 12층 내지 15층 정도였던 것 같은데 15층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말이죠. 왜 저렇게 높게 지었죠, 저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인데 지원센터는 15층 이렇게 높게 지었는가 했더니 뭐 개성의 일종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일부러 높게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개성공단에 공장 말고 여타 뭐 위락시설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장 말고 좀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종합지원센터에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갈 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기에 집어넣는 차원에서 저렇게 좀 높이 진 것 같습니다. 예. 지원센터는 외벽, 뭐 유리창이 다 깨져서 쏟아져 내리긴 했지만은 지원센터까지 무너진 건 아닌 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제 뭐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고 예.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지원센터도 폭발을 시켰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안 예, 그런 게 그렇진 않아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 예. 기억에도 저게 지원센터가 겉이 유리로 돼 있는 건물이라서 저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떨어지고 나면 저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중앙TV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가고요. 영상 나가고 뒷부분에 또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갑니다. 특히 뒷부분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남 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우리 조국의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에 나선 쓰레기들과 이들의 치돌리는 죄행을 묵인해온 자들에 대한 우리 민의 격노한 징벌 열기를 담아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천명한 대로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예, 요 뒷부분의 아나운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받아 적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능한 남조선의 쓸모없는 무능한 남조선 지도자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쓸모없는 집이 됐고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 데 이은 응징이었다. 그리고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그 죄값,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조선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대처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저렇게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 남측 정부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겠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문을 닫아 놓지는 않겠다. 저런 행동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죠.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조치, 1차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이어지는 조치가 예고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총참모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북한군을 전개시킨다거나 GP에 전개시킨다거나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니까 아직 시점은 조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절하겠다는 표시를 하면서 조건부죠. 조건부로 앞으로 변화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저강도 도발부터 고강도 도발까지 다 계획하고 있다. 지금 이 폭파하는 이 장면도 사실은 며칠 전에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고한 대로 차근차근 우리 준비돼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라.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이 뭐 안 좋은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섭섭한 게 무관심이라 이게 무관심. 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라. 계속 대화는 오갈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뭐 무슨 선물. 근데 넘어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1월 달에 와서는 이제 뭐 전략적 무기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남한이 변화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여준 것 같이 이런 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각오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하는 동영상 공개하고 난 다음에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이 기사를 읽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였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북남순회 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지만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예. 자,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를 통해서 북한의 지도부가 남측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 보낸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남쪽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게 문구 자체로만 보면 남쪽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들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남쪽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오늘 김여정 담화에도 잘 나와 있어요. 북쪽의 예. 논리는 뭐냐면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면서 경협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그냥 미국 눈치 보고 유엔 국제사회 눈치 보면서 사대주의, 미국 굴종하면서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삐라 보낸 거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자, 사실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제재 신경 쓰지 말고 남북 간의 관계만 나서라 이게 요구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런 요구를 하는 건 말로는 남한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거지만 지금 당장 남한하고 뭐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안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앞으로 해가는 행동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 되는 걸로 북한도 보고 자기 길을 밀고 나갈 것이고 연말 미국 대선쯤 가서 그때 상황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남한에 접근해 오는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앞으로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을 미리 깔아놓은 것이다. 그 책임은 남측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그 책임은 남측에게 있다. 왜? 남측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남측에게 있다. 그런 명분을 이미 축적한 것이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제출하면은 검토해 보겠다. 아침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말이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제출하면 검토하겠다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공동연락사무소 당장 폭발을 했는데 정부가 판문점 비준안을 또 국회에 제출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아마 정부도 조금 시간을 지연하거나 새로운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그 언급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북한의 저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북한도 예의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북한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는 방금 전에 안 기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지금 당장의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일종의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그래서 추가적인 도발의 명분을 쌓고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연합군사훈련이나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 전후로 해서 도발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엿보고 만약에 그 기회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ICBM 실험이나 SLBM 실험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을 높인 다음에 결국 대화 재개의 시점은 선거가 끝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잡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도 내년 초까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한미 공조와 한중 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새로운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일이다. 두 번째 할 일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한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가 서로 맞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잘하면 북한도 군사작전을 감행했을 때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한다. 그 두 측면에서 군사적으로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위기 관리를 해나가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초라고 보는데 네. 그 시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참 남북 관계,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드네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요즘입니다. 북한이 뭐 내부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북한군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참 기복을 계속 되풀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4.27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 과정이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복원시켰는데 그런 걸 쭉 복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도발했는가도 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남북관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천안함 도발, 예.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연평도 포격 시에는 저희 해외에 있었는데 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북한은 사실상 이제 이 개성공단하고 거기 저 금강산 그쪽에 군을 다 후방으로 배치하면서 이제 평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겠다 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 하겠다. 이 작업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긴장 상태로 모든 상황을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도발했던 건 NLL 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사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천안함 같은 비극적인 사건 이런 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해군 같은 경우는 경계태세 강화해야 되고 모든 함정들이 바다로 나와야 되고 이런 피곤한 일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군이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대비태세를 가장 완벽히 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겁먹을 건 없어요. 이 복귀하면은 그런 과정들이 역사적 쭉 있었다.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남남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갈등하면서 여야 싸우고 이러면 진도 안 나간다고요. 북한에서 제일 우리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정상 간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근데 하다못해 비준이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 정책만은 정부가 바뀌어도 쭉 지속돼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잘 안 돼 왔다. 예. 뭐 이른바 민주당 정권에서 뭐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남북 정책이 너무나도 확 180도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9.19 군사합의도 백지화한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까? 안정식 기자? 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예. 아침에 제가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중에 접경 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서 접경 지역 몇 킬로 내에서는 이제 적대 행동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하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리고 이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GP 이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부대를 다시 들이겠다 등등을 얘기를 그러니까 저 내용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거 맞습니까? 일단 접경지 예.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한다. 이거는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거죠. 예,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한다, 파기하겠다. 또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대외적으로 남북관계는 파탄났다. 이제 2018년 이후에 좋아지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다 알린 거다. 그건 분명한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미 6월 4일부터 김여정의 첫 담화가 나왔던 6월 4일부터 상당히 체계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북한군의 지금 안 기자가 이야기한 그러한 조치들이 곧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훈련까지도 하겠다고 하니까 서해에서 해안포 훈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지켜보면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통일부 기자실을 아마 찾았던 것 같은데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서 김현철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면으로 말씀만 드린 것보다는 직접 와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관련 그림 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림이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의를 표명하면서 표정이 밝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 몫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2006년부터 한 15년 가까이 통일부 출입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통일부에 갔을 때 당시 통일부에 오래 출입했던 고참 기자가 했던 말 중에 통일부 장관이 운칠기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장관 때 여러 가지 빛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통일부 장관은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이겠네요. 장관 시절에 어쨌든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뭔가 합의도 하고 말이죠. 최근에 가장 복받은 장관은 김현철 장관의 전임인 조명균 장관이었죠. 조명균 장관 때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가장 최근 복받은 장관은 조명균 장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밝은 표정으로 통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저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수용된다면 뭐 통일부 장관만 바꿀까요?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이런 대북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바꾸는 그런 개각까지도 가능할까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은 장관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뭐 과거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는 저도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통일부 장관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의 그 상황에서는 이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이 단계가 아마 6월, 7월 지나갈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그 책임을 특정인에게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점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폭파시킨 건물은 대한민국의 돈으로 비록 북한의 땅 안에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마치 자기네 것인 양 폭파시켰다. 옆에 지원센터 건물도 외벽이 상당히 손상이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현실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통일부가 비슷한 얘기했죠. 북한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뭐 손해배상 비슷하게 청구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밝힌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이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국제법적으로 정통하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어디 국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명확하진 않고요.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다. 어쨌든 간에 또 많은 분들이 SNS 보면은 일종의 치외법권지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보내고 외교관 그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청사, 대사관 건물.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인데 이런 건물을 폭파시켰다. 이거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근식.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해하고 있죠. 예. 근데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배상을 할 정도 국가면은 저런 행동을 안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참 좀 허망함을 느끼겠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인원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 저렇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금강산에도 지금 시설들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걸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그 국민들도 자극하면서 빨리 움직여라 이런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오늘 아침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또 북한군 총참모부의 이야기도 공개를 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에 남북 대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공동선언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남북 관계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이 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전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반합? 예, 그렇죠. 어느 순간 남북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다시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6.15 공동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신뢰의 두께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음 단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의 시기와 새로운 협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간파하고 가능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보다 개선된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말은 아무리 너무나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말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건물을 폭파하는 동영상을 직접 공개한 것,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울분을 토하는 게 그거죠. 자기 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평화로 가는 여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 역행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 저 조치는 정말로 우리한테 국민들을 울분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정식 기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최근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담화가 나오고 있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이 또 어떤 인물입니까? 남북 대화 과정에서 그야말로 평화의 메신저 같은 인상을 줬던 인물이 지금은 남한을 공격하는 최전선에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사실 최근에 이 북한의 대남 비난 규탄 이 공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김여정의 급격한 위상 상승입니다. 예. 그 이전에도 뭐 여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단순한 제1부부장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 국면을 김정은 위원장은 빠져 있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가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대남 규탄 대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마다 낭독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도 보면 우리가 특사 파견을 했는데 자기들이 거부한다고 하면서 특사 파견 제의를 했는데 거부했다. 거부했는데 김여정이 거부를 했어요. 김정은이 거부한 게 예, 아니고. 그러니까 특사라는 건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한테 보내는 건데 거부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김여정이 거부를 했다. 이거는 거의 김정은 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위상까지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국면이 물론 대내적인 수요 그리고 또 남한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대내적으로 김여정의 위상을 어떻게 상승시켜서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그 이후 권력을 누가 수습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대행 권력자로서의 위상을 북한이 확립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향은 맞았는데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화의 협력, 평화 프로세스라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인데 사실 2018년에 이 관계 진전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2018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전략적 결단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는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당시에 속도가 늦더라도 확실히 했으면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군사 대피를 확실히 하면서 국민들의 안심을 시키면서 미국하고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지금 파탄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협상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북미 대화를 시작하고 오로지 미국 대선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걸 주면은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제재가 수년간 됐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남한한테 강하게 자극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하고 계속 우리가 소통하면서 북한을 그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식별을 해놨는데 그거를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오늘 북한이 공개한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파 장면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이 좀 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예, 북한이 의도한 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그게 저는 이제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 목표한 청자가 둘일 거라고 봅니다. 남쪽도 있고 북한 주민도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저걸 보여주려는 목적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남조선한테 죗값을 받아나겠다고 했는데 우린 정말 남조선한테 할 걸 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 간과한 게 이 남쪽 주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걸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실망감,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걸 주는 측면이 북한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강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북한이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북한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북한이 다음에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은 핵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동영상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은 개진하되 현재 대북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의 슬기로운 대응,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